저는 30대 유부남입니다. 딸이 하나 있고요. 근데 올해 전세 만기가 돌아와요. 솔직히 큰 걱정은 안 했어요. 같은 동네에서 비슷한 평수로 옮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부동산 앱을 켜는 순간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매물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같은 단지는 당연히 없고 옆 단지도 없고 건너편 단지도 없어요. 그나마 하나 올라온 게 있길래 눌러봤더니 전세가가 제가 들어올 때보다 2억이 올라 있더라고요. 고작 2년 만에요.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든요. 여기서 친구도 사귀고 이제 적응했는데 이 동네에서 못 구하면은 전학 아니 전원을 시켜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내한테 말했더니 표정이 굳더라고요. 그날 밤에 둘이서 새벽 2시까지 부동산 앱만 들여다봤습니다. 다음날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기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앞에 이미 12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1000세대짜리 단지에 전세 매물이 제로래요. 월세도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어제 나갔대요. 이게 우리 동네만 그런 건가 싶어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분당, 동대문, 노원, 강북 할 것 없이 서울 수도권 전역이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8000세대 동네에 전세 3개, 10,000세대 가까운 곳에서 전세 2개. 이건 품귀가 아니라 소멸이에요.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서울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대체 왜 이 지경이 된 건지 제가 직접 파헤쳐본 내용을 오늘 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전월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래요. 매물의 3중 차단, 전세 매물이 들어와야 하는 길이 3갈래가 있는데 3갈래가 전부 동시에 막혀버린 겁니다. 첫 번째 길은 토허제예요. 정식 명칭은 토지거래 허가제인데요. 이게 뭔지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원래 아파트를 사려면은 그냥 돈 내고 계약하면 되잖아요. 근데 토허제가 걸린 지역에서는 구청한테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조건이 뭐냐면 실거주예요. 내가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걸 증명해야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원래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포장도 하고 매장에서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부가 이 식당은 매장 취식만 가능합니다. 포장 금지요. 뭐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포장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죠. 예전에는 이런 수요가 꽤 있었거든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사면서 세입자를 들여요. 세입자 전세금으로 매매대금 일부를 충당하는 거죠. 이걸 갭투자라고 하는데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그러니까 차이만큼만 내 돈을 넣고 집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매수자는 적은 돈으로 집을 사고 세입자는 그 집에서 전세로 살고 시장에는 전세 매물이 하나 생기는 구조였어요. 근데 토허제가 걸린 지역에서는 이 경로가 통째로 끊겼습니다. 집을 사면 무조건 내가 들어가야 하니까 전세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서울 주요 지역에 토허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그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기존에 이미 전세를 끼고 있던 집주인들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실거주 안 하면은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거든요. 양도세 비과세가 뭐냐면은 집을 팔 때 오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혜택이에요. 이게 금액이 꽤 커요. 조건이 뭐냐면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해요. 근데 내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나는 실거주를 못 하잖아요. 나중에 집 팔 때 수천만 원에서 이제 억 단위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요즘 비거주하면은 보유세도 더 때리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벌어지냐면은 착한 임대 해주던 사람들이 눈물을 머금고 세입자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미안한데 나도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그 집주인도 사실 피해자예요. 선택지가 없으니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오면은 세입자는 나가야 하고 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규제 지역에서 특정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경우에는 일정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도 있어요. 전입신고라는 건 내가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다는 걸 동사무소에 등록하는 건데 이게 곧 실거주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까지 겹치니까 세입자를 들이는 행위 자체가 사방에서 막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길은 임대차 2+2 제도예요. 정식으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원래 전세 계약은 2년이잖아요. 2년 살고 나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했어요. 근데 이 제도가 생기면서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2년 더하기 2년. 그래서 2+2예요. 이것 자체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예요. 2년마다 쫓겨날 걱정 없이 4년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만들어냈어요. 이걸 식당에 비유하면 이래요. 내가 식당을 하나 운영하는데 손님이 들어와서 밥을 먹으면은 내 맘대로 가격을 바꿀 수 없고 4년간 그 손님한테 같은 가격으로 밥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5%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식재료비가 2배로 뛰어도요.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전세를 맞추면은 4년을 기다려야 해요.
그 4년 동안 주변 전세 시세가 수천만 원, 억 단위로 올라도 나는 5%밖에 못 올려요. 지금 전세가가 미친 듯이 뛰고 있는데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돼요. 야, 차라리 처음부터 전세를 안 놓는 게 낫겠다. 내가 들어가서 살면은 4년 묶일 일도 없고 5% 제한도 안 받고 나중에 팔 때 비과세도 받을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갱신권 사용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세입자 절반이 갱신권을 쓰고 있다는 건데 뒤집어 보면 나머지 절반은 집주인이 바뀌었거나 실거주로 들어오겠다고 한 경우라는 거예요. 전세의 순환 자체가 느려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2년마다 매물이 나와야 하는데 4년마다 나오고 그마저도 집주인이 들어와 버리면 아예 안 나오는 거죠. 세 번째 길은 빌라 전세 사기의 후폭풍이에요. 이건 정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터진 문제인데 그 파괴력이 규제만큼 강력해요. 빌라 전세 사기가 뭐냐면은 집주인이 빌라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전세를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억짜리 빌라의 전세를 9천만 원에 놓는 거죠. 세입자는 9천만 원을 맡기고 들어가요. 근데 집주인이 돈을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파산하면은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요. 집을 경매에 넘겨도 1억짜리 집이니까 9천만 원을 회수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기가 대규모로 터지면서 사람들이 빌라 전세를 극도로 꺼리게 됐어요. 예전에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빌라에서 전세로 첫 살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게 주거 사다리의 첫 번째 계단이었어요. 빌라 전세에서 시작해서 아파트 전세로 올라가고 그 다음 내 집 마련으로 가는 루트요. 근데 그 첫 번째 계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빌라 전세는 이제 도박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빌라에 있던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대거 넘어왔어요. 아파트가 그래도 빌라보다는 안전하니까요. 근데 아파트 전세 매물은 위에서 말한 이유들로 계속 줄고 있으니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쪼그라드는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전세가 줄면은 월세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고요. 원래 부동산 시장이 그래 왔으니까요. 전세 매물이 빠지면 월세로 전환되고 월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어떻게든 균형이 잡히는 게 정상이잖아요. 비유하면 물이 한쪽 수도꼭지에서 안 나오면은 다른 쪽에서라도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마저 안 통합니다. 월세 매물도 같이 줄고 있어요. 수도꼭지가 두 개 다 잠겨버린 거예요. 왜냐고요? 실거주를 하라는 거잖아요.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를 들이는 행위 자체를 제도가 불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올라가니까 집을 정리하고 있어요. 보유세라는 건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인데 집이 여러 채면 이게 누진세율 구조라서 합산 금액이 확 뛰어요. 한 채 가지고 있을 때와 두 채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이 단순히 2배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몇 배씩 차이가 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못 버티고 파는 거죠. 1주택자는 비거주시 세금 불이익이 있으니까 들어가고 빌라 오피스텔은 수요가 없으니까 짓지도 않으니까 세 물량 자체가 없어요. 결국 전세도 줄고 월세도 줄고 둘 다 사라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 한국 부동산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쯤 되면 이렇게 물어야 해요. 아니 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고요. 이 세 갈래가 동시에 막힐 거라는 걸 진짜 몰랐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예견된 재앙이에요.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임대 매물이 줄어든다라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논리거든요. 물건을 파는 사람을 때리면은 시장에 물건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는 그걸 하면서 전월세 시장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한 건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어느 쪽이든 무책임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세입자 입장에서 지금 현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제가 직접 겪은 것도 있고 주변에서 들은 것도 있는데 현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네이버 부동산 검색이에요. 같은 동네, 같은 평수 쳐보는 거죠. 근데 매물이 없어요. 있어도 전세가가 이미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뛰어 있어요. 1년 전에 들어간 사람이 같은 단지 호가를 확인해 봤더니 3억이 올라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고작 1년 만에요. 그러면은 눈높이를 낮춰야 하잖아요. 같은 동네 오피스텔이라도 가보자. 빌라 월세라도 알아보자. 이렇게 타협을 시작해요. 근데 거기도 만만치 않아요. 오피스텔은 아파트하고 생활 환경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복도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옆집이 무슨 샵인지 모를 가게가 들어와 있어서 손님이 왔다 갔다 해요.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솔직히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는데 그거를 1년 2년 살다 보면은 결국 못 참고 다시 아파트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수요가 또 아파트로 돌아오면서 매물은 더 잠기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 집은 상황이 진짜 절박해요. 제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례인데 주변 8,000세대에 전세 매물이 3개뿐인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실거주하겠다고 통보했대요. 그 세입자 집에 초등학생이 있어요.
주변에 매물이 없으니까 있어도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전학을 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건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니에요. 아이의 교우 관계가 끊기고 통학거리가 바뀌고 생활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한 아이의 세계가 정부 정책 하나 때문에 통째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지금 서울 수도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입자들한테 정부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솔직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고가주택 잡겠다, 투기 근절하겠다. 이런 말은 매일 하는데 전세 못 구하는 세입자들한테는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정부가 국민 주거를 책임지는 태도입니까? 맞는 걸 때리면서 엉뚱한 데가 아파하는데 그건 신경도 안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답답한 부분인데 하나씩 따져볼게요. 가장 직관적인 해법은 토허제를 푸는 겁니다. 토허제를 풀면은 다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가능해지니까 전세 매물이 확 늘어날 수 있어요. 수도꼭지를 다시 여는 거죠. 근데 이게 정부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해요. 토허제를 풀었다는 건 갭 투자를 다시 허용한다는 뜻이니까요. 집값 잡겠다고 만든 제도를 스스로 풀어버리면은 자기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니까 안 풀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건요. 토허제가 정말로 집값을 잡은 건지를 먼저 물어야 해요. 고가 아파트는 좀 눌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저가 아파트는 오히려 오르고 있고 전월세는 폭등했어요. 이게 성공한 정책이에요. 위를 좀 눌렀더니 밑이 터져 나온 건데 이걸 성과라고 발표하는 정부가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로 거론되는 게 비아파트 주택수 제외예요. 비아파트가 뭐냐면은 아파트가 아닌 주거 형태, 그러니까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들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건 1인 가구나 2인 가구를 위해 만든 소형주택인데 보통 원룸이나 투룸 형태예요. 지금은 이런 비아파트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다주택자로 잡혀요. 예를 들어 내가 아파트 한 채에 살면서 오피스텔 한 채를 월세 놓고 있으면 2주택자예요. 이 오피스텔이 분양가보다 시세가 떨어져서 투자 손실을 보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주택수에 잡히면 나중에 내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 중과를 맞을 수 있어요. 양도세 중과라는 건 집을 팔 때 오른 금액에 대해 기본 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놓겠어요. 분양가보다 떨어진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내 집 팔 때 수천만 원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안 하죠. 이걸 풀어주면, 그러니까 비아파트를 주택수에서 빼주면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사서 임대 놓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쪽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고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찾는 소형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어요. 빌라는 공사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면 되니까 아파트보다 훨씬 빠르게 공급도 늘릴 수 있고요. 근데 정부는 이것도 안 해요. 왜요? 비아파트를 풀었더니 거기까지 가격이 올라버리면은 또 규제해야 하니까요. 이게 참 웃긴 게 오를까봐 무서워서 안 푸는 건데 안 풀어서 세입자들이 죽어나고 있는 건 괜찮은 거냐는 거예요. 뭐가 더 급한 건지를 판단 못하는 정부가, 아니 판단을 안 하는 정부가 문제인 거예요. 세 번째는 대규모 공급인데요. 3기 신도시라는 게 있어요. 서울 외곽 수도권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이렇게 5곳이에요. 근데 3기 신도시는 이미 물량이 다 정해져 있고 사전 청약도 많이 했고 어디에 뭐가 들어오는지 시장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3기 신도시가 시장에 주는 충격은 없어요. 이미 반영이 됐거든요. 지금 필요한 건 4기 신도시예요. 완전히 새로운 대규모 공급 계획이 나와야 시장에 심리적 안도감을 줄 수 있어요. 아, 정부가 진짜 물량을 풀 거구나. 기다리면 나오겠구나. 이런 시그널이요. 근데 신도시는 발표하고 입주까지 최소 4, 5년이 걸려요. 땅 사고, 도로 깔고, 아파트 짓고 이 과정이 그만큼 걸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전세 만기 돌아온 사람한테 4, 5년 뒤에 공급됩니다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부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동시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씩 차근차근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데 여유 부리면 안 돼요. 당장은 토허제 적용 범위를 축소해야 해요. 지금 토허제가 서울 주요 지역에 광범위하게 걸려 있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다 풀라는 게 아니에요. 고가 아파트는 유지하더라도 중저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토허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저가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는 수요가 살아나면서 그쪽 전세 매물이 확 늘어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예요.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도 정비해야 해요. 지금 대출 규제가 너무 빡빡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건 은행에서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건데 이 대출 한도를 좀 올려주거나 금리를 낮춰주면은 세입자들의 숨통을 좀 틔울 수 있어요. 중기적으로는 비아파트 주택수 제외를 해서 소형 임대 시장을 살려야 해요.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주면은 이쪽에 투자 수요가 살아나고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요. 빌라는 공사 기간이 짧으니까 1, 2년 안에 새 물량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다시 정상화해야 해요. 지금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해봤자 혜택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세제 혜택을 줬거든요. 그래서 많은 다주택자들이 등록을 하고 세입자한테 안정적으로 임대를 했어요. 근데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이 폐지되고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면서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무조건 나쁘다는 전제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입자 입장에서 누군가가 집을 사서 전세를 놓아줘야 내가 살 곳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누군가를 임대사업자라고 하든 다주택자라고 하든 어쨌든 임대를 놓는 사람이 있어야 전세 시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계속 때리면 시장에 매물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한테 세제 혜택을 다시 주되 대신 일정 기간 의무 임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임대 물량을 공급하게 되니까 정부가 직접 짓지 않아도 시장이 돌아가요. 장기적으로는 사기 신도시 발표가 필요해요.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발표 자체가 시장 심리에 큰 영향을 줘요. 아, 정부가 진짜 공급을 늘릴 거구나. 그러면 지금 무리해서 전세 잡지 않아도 되겠네. 이런 심리적 안도감이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공포에 빠진 건 매물이 없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나올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희망이라도 보여줘야 해요. 이 5가지를 패키지로 동시에 해야 돼요. 하나씩 찔끔찔끔 해봤자 소용없어요. 시장이 이 정도로 망가졌으면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정부는 이 중에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고가 시장 잡는 것만 성과라고 홍보하면서 밑에서 죽어나가는 세입자들은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당이 대책으로 나온 것 중에 상가를 개조해서 주거로 바꾸겠다는 것도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도 주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있고요. 지식산업센터라는 건 원래 IT 기업이나 소규모 제조업체가 입주하는 건물이에요. 이걸 집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근데 이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상가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복도가 있고 양옆으로 사무실이 쭉 있고 화장실은 한쪽 끝에 공용으로 하나 있잖아요. 이걸 주거로 바꾸려면은 각 세대마다 화장실을 만들어야 해요. 배관 공사를 전부 새로 해야 하고 내부를 거의 다 뜯어내야 하는 거예요. 비유하면은 비행기를 개조해서 기차로 만들겠다는 거랑 비슷해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새로 만드는 거랑 비용이 별 차이가 없어요. 이 공사비를 민간이 감당하겠어요. 그 돈 들여서 월세를 받아봐야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실효성 없는 탁상 공론이에요. 뭔가 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보여주기 위한 립서비스인 거죠. 그리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월세 상한제 전면 도입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월세 상한제라는 건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를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게 법으로 막는 거예요. 지금은 갱신권을 쓸 때만 5% 상한이 적용되는데 이걸 모든 계약에 다 적용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계약이든 갱신이든 무조건 전보다 5% 이상 못 올린다. 아니면 뉴욕시처럼 렌트 컨트롤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렌트 컨트롤이 뭐냐면 임대료를 아예 동결하는 거예요. 5년간 올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은 가격 정찰제를 해서 이 지역, 이 평수는 전세가 얼마다 이렇게 정부가 정하는 거죠. 솔직히 이 방법은 듣기에는 시원해요.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면은 세입자가 편하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 더 망해요. 왜냐면은 매물이 더 잠기거든요.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가격도 못 올리고 4년 묶이고 세금은 오르고 그러면은 전세를 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낫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격을 통제한다고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어요. 마트에서 라면 가격을 반값으로 강제하면 라면 공장이 문을 닫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여기서 진짜 큰 그림을 한번 봐야 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단순히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는 수급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 임대 시장 전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다주택자를 규제해서 민간 임대 공급자를 줄였어요. 1주택자한테도 비거주를 불리하게 만들어서 또 줄였어요. 빌라 오피스텔 신축은 수요가 없으니까 착공도 안 돼요. 이 3가지를 합치면은 뭐가 되느냐? 민간에서 세를 놓을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이걸 비유하면 이래요. 시장에 채소 파는 상인이 있어요. 정부가 상인한테 세금을 때리고 가격도 제한하고 이윤이 안 남게 만들었어요. 상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거 해봤자 남는 게 없네. 가게 접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채소를 사 먹어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장에 가도 채소가 없는 거예요. 정부가 상인을 때린 결과가 소비자한테 온 거죠. 결국 전월세 세입자분들은 모두 규제받고 있는 집주인의 집에서 사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규제로 인해서 집주인한테 붙는 세금 증가분은 누가 나에게 될까요? 집주인이 흡수할까요? 아니요. 전세가와 월세에 반영되는 거예요.
보유세가 올라가면 그만큼 전세가를 올려받거나 월세를 올리는 거예요. 결국 그 부담은 세입자한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예요.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세입자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했는데 다주택자는 집 팔고 빠졌고 남은 건 갈 곳 없는 세입자들 뿐이에요. 이게 규제의 역설이에요. 의도는 선했을지 몰라도, 아니 의도가 선했는지도 의문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반대가 된 거예요. 정부가 진짜 세입자를 위한다면은 세입자가 살 집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는 건 집주인을 때려서 매물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에요.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집 파는 사람을 업앤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집 없는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겪었느냐? 사실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세계적으로 한국 고유의 제도예요. 전세가 뭐냐면은 보증금만 맡기고 월세 없이 사는 건데 이런 구조는 다른 나라에는 사실상 없어요. 다른 나라는 거의 전부 월세 구조예요. 하지만 저 임대 시장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은 임대료 상한제가 있는 대표적인 나라예요. 독일은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새들어서 살아요. 독일에서는 집을 사는 것보다 빌리는 게 문화적으로 자연스러워요. 근데 독일은 그 대신에 임대주택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요. 공공이든 민간이든 처음부터 임대 목적으로 지어진 주택이 풍부하니까 상한제를 걸어도 매물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비유하면은 수영장에 물이 넘치도록 채워놓고 수도꼭지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물이 충분하니까 속도를 좀 줄여도 수영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은 정반대예요. 수영장에 물이 반도 안 차 있는데 수도꼭지를 잠가버린 거예요. 임대 전용 주택 공급은 턱없이 적은데 규제만 강한 거죠. 독일처럼 상한제를 하려면 먼저 임대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 그 순서가 완전히 뒤집혀 있는 겁니다. 공급 없는 규제는 매물만 죽이는 거예요. 뉴욕도 렌트 컨트롤이 있어요. 역사가 수십 년이 됐거든요. 근데 뉴욕에서도 이 제도 때문에 집주인들이 건물 관리를 안 하고 신규 임대 공급이 줄었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어요. 가격을 억지로 잡으면 공급이 줄고 공급이 줄면은 결국 가격은 다시 오른다. 이 악순환은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고 어느 나라에서든 똑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데도 규제 일변도로 가는 정부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외 사례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독일처럼 공급을 먼저 깔고 규제를 하든가 아니면 규제를 하려면은 공급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공급은 안 하면서 규제만 하니까 시장이 이 꼴이 난 거예요. 정리하면은 해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기로는 중저가 아파트 토허제 완화와 전세 자금 대출, 숨통 틔우기. 중기로는 비아파트 주택수 제외와 임대사업자 제도 정상화. 장기로는 사기 신도시 발표. 이걸 동시에 패키지로 해야 해요. 근데 정부가 이 중에 하나라도 할지가 문제예요. 고가 시장 잡는 프레임을 유지하고 싶은 정치적 유혹이 너무 강하니까요. 그 유혹에 빠져서 세입자들의 고통은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가 이걸 진짜 모르느냐? 아니요. 알아요. 당연히 알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고가 아파트 잡았다는 성과가 지금 정부한테는 정치적으로 가장 먹히는 카드이기 때문이에요. 투기 근절, 부자 때리기 이런 프레임은 국민 정서에 호소하기 쉬운 거거든요. 근데 그 대가를 누가 치르고 있어요? 투기꾼이 치르고 있나요? 아니요. 강남에 집 여러 채 있던 사람들은 이미 진작에 정리했어요.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았어요. 오히려 빌라 한두 채,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는 소규모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금 폭탄의 최종 부담은 세입자한테 가고 있고요. 정부가 진짜 국민 주거를 생각한다면 이 상황을 만든 책임부터 인정해야 해요. 다주택자 규제가 전세 시장을 이렇게 만들 거라는 걸 예측 못했다면은 무능한 거고 알면서도 방치했다면은 무책임한 거예요. 어느 쪽이든 지금 세입자들한테 사과하고 대책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이 추세가 계속되면 서울이 돈 있는 사람만 사는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전세가 사라지면은 서울에 살려면은 집을 샀거나 비싼 월세를 내야 해요. 그 두 가지 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서울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외곽으로 밀리고 돈 있는 사람만 서울에 남는 거죠. 이게 정부가 원하는 건가요? 이건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 기회의 문제이고 일자리 접근성의 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 계층 고착화의 문제예요. 한 발 물러서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1주택자가 내 집을 세주고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세 사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들 각자 사정이 있잖아요. 아이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부모님 간병 때문에 전세 주고 전세 가는 건 그 사정에 맞춰서 사는 거지 투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세금으로 불이익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살지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세금 구조가 정해주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받는 거예요. 세금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내가 사는 곳을
것을 강제당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국민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투기꾼 잡겠다고 시작한 건데 평범한 1주택자의 삶까지 흔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규제는 정밀해야 해요. 수술칼로 종양만 잘라내야 하는데 지금은 도끼로 몸통을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면 이래요. 매매 시장을 누르면은 전세가 터지고 전세를 살리면은 매매가 올라가는 시소 구조예요. 근데 지금 정부는 시소 한쪽에만 올라타서 다른 쪽이 튀어오르는 건 안 보고 있는 거예요. 해법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단기로 중저가 토허제 완화, 전세 자금 대출 정비, 중기로 비아파트 주택수 제외, 임대사업자 제도 정상화, 장기로 사기 신도시 발표. 이 5가지를 동시에 패키지로 해야 해요.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정치적 용기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기가 없는 거죠. 저도 지금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딸아이 어린이집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전세를 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눈높이를 확 낮춰서 다른 동네로 가야 할지 매일 밤 아이 재우고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집 있는 사람은 세금이 무서워서 들어가야 하고 집 없는 사람은 갈 곳이 없어서 떠돌아야 하고 정부는 성과 홍보만 하고 있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시장이에요. 이건 정책의 실패예요. 명확하게 정책의 실패입니다. 지금 전세 살고 계신 분, 월세 살고 계신 분 혹은 실거주 들어가야 해서 세입자분한테 미안한 마음인 집주인분 아니면은 저처럼 전세 만기 앞두고 밤마다 부동산 앱 들여다보고 계신 분 지금 어떤 상황이시고 어떤 선택을 고민하고 계신지 그리고 정부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